지금부터 강원부사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628년 만에 변형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림 환경 분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화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사업 추진 팀장님께서 멀리 제주도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승각 강원연구원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김대곤 강원도 산업관광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석 강원도 설악산 삭도 추진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가 마무리되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일보는 오늘 포럼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내일 공개할 예정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오늘 논의됐던 의견들을 정리해서 신문 지면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 순서는 먼저 김대곤 강원도 산업관광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림소득과 산업관광팀장 김대곤입니다. 저는 강원 산업관광 현행과 이행 과제를 대관령 산업관광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관광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대관령 산업관광 현황과 문제점, 이행과제 순입니다. 그럼 산업관광이란 무엇이냐? 산업관광은 높고 헌준한 산지를 관광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산림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관광은 성장 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유망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산림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선진국인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는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그리고 산 정상에 호텔과 식당 등을 도입해가지고 청정 자연을 보존함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남 통영 미륵산에 한례 이상 절경을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도입해서 연간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81%가 이제 산림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산림이 많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각종 규제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선산지 비율로 산림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입니다. 체르마트 마을은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그리고 산 정상에 호텔하고 식당을 다수 도입해가지고 인구 6,000명 서울시에 연간 약 1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 이곳은 산악 자전거의 성지고 미국 유타주 모학원, MTV라든가 사륜 오토바이 전문 관광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스판랜드입니다. 일본 아스판랜드는 규슈 아슈산 국립공원과 그 다음에 고원지대 여기에다가 먹거리를 더해서 복합 테마파크로 만들어가지고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곳은 독일 베리스호펜입니다. 이곳은 산림자원에 온천을 활용하여 치유마을로 개발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치유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산 정상에 쉼터나 그 다음에 산장 같은 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서 저렇게 취식도 하고 비밥, 그 다음에 야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도 드시고 또 싸가지고 도시락도 이제 막 아무데 이제 드시다 보니까 오히려 산림 자원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산을 오르는 안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유격훈련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야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곳은 프랑스의 알프스 마을이라고 불리는 상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그리고 산을 오르는 도로 한국하고 너무 비교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떨까요? 대관령 산악관광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경은 평창군 행계리에 위치한 대관령 목장 초지입니다. 강원도는 민자 1,700억 원을 투자해갖고 이곳에 곤돌라라든가 산장호텔 그리고 산악열차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많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관령 산악관광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규제개혁 추진 연관을 말씀드리면 15년도에 규제 프리존 제한을 시작으로 16년도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그리고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돼갖고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가지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규제자율특구 규제특례법 여기에 이제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되어갖고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환경보호와 난개발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는 미반영된 채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을 살펴보면은 1972년도 1,000만 평 규모의 숲을 초지로 개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국적인 풍력단지라든가 푸른 초원 그리고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주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한명보호구역 내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민간 개도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표고라든가 경사도에 의해 갖고 이용구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유리법에 의해 가지고 연구시설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은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산악관광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산악관광 방안을 위해 가지고 산악관광을 위해서 이행 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초지 내 운송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열 법률에 의한 문제 완화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유리법에 의한
민간 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산악관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 그리고 그 지구를 지정한 안에 각종 개별 법률의 특례를 반영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산악관광 지구 내에 이 정도는 돼야지 대관령 산악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개별 법률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평균 경사도와 표고 기준 완화, 그 다음에 국유림 경영법에 의한 연구시설물 설치 허용,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인 추진 가능 시설 확대,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 2등급 개발계획 포함,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수원 함량 지정 해제 기준 완화, 그리고 초지법에 의한 일정 비율 산악관광시설 허용이 되어야지만 산악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산림면적이 비슷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무수히 도입해가지고 강원도 관광 수입의 13배의 관광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의 미래는 산악관광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국 팀장님께서 강원도 산악관광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모 팀장님 모셔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산림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행착오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모 박사님에 이어서 그 다음에 유승갑 박사님, 그 다음에 장석 팀장님 순서로 주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모 팀장님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재모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도 지금 준비하시느라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희 이제 제주도의 사례가 이제 막 출발을 준비하시는 강원도의 큰 우리 이제 타산지석 또는 이제 반면교사 그런 우리 사자성어를 굳이 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추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추진은 한 16년 정도 했는데요. 사실은 먼저 갔다고 해서 멀리 간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면서 한 16년 동안 시행착오가 한 절반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잘 고민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목차 저희 추진 현황하고 그리고 주요 사업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특별자치도를 우리끼리만 잘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투자 유치라는 또 이 부분을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원자치도의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이제 인천 그리고 이제 부산, 광양 이 세 군데가 중점이 되어서 추진했는데요. 당시 다른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5대5 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저희 제주도는 당시 국토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공기업으로 처음부터 분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도가 나중에 이제 추진을 하실 때 결국은 추진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에서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시군, 자치단체하고 잘 연합을 해서 연합사령부를 구성을 하실지, 아니면은 지금 설립되어 있는 지방개발공사를 잘 활용을 하실지, 아니면은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또 연합 이런 또 단위 부서를 또 조직을 만들 것인지, 요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국가공기업으로 분리를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2006년도에서야 이게 국제자유도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희들이 느끼고요. 저희도 6년도에 특별자치도 법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치분권, 자치행정 쪽으로 강화를 하면서 애지간한 것, 도조례 개정 그리고 정부로부터 주요 법률 이양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5년 진행하면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 중앙으로부터의 이제 권한 이양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또 지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균떡회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국비를 지원받는 계정이 아예 이제 다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 또는 광역 단위의 큰 프로젝트들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제2첨단과학단지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휴양용 주거단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 그 다음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과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인들한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핵심 프로젝트들만 딱 지정을 해서 저희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제주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115만 평 규모의 이 광활한 부지를 저희가 사들여서 물론 이제 도유지도 있습니다. 도유지를 저희가 넘겨받고 해서 직접 진행을 해서 여기에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를 저희가 이제 3개를 유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졸업생들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 지금 NLCS라는 이런 이제 학교는 지금 영국 최고의 학교인데요. 이런 학교에서 또는 BHA, 브랭스몰 아시아라는 캐나다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SJA라고 부르는 이 학교, 그 다음에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KIS, 이런 학교들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연간 한 2,000에서 3,000명 이상이 되는데 이들 중에 90%가 전 세계 명문대학 500개 대학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도 하고 나서 깜짝 놀란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짐을 싸서 제주도로 옮기는 특이한 현상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높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그동안 크게 이제 공들이셨던 레고랜드 이제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역시 여기에 디즈니나 그 다음에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급을 정말 전 세계 탑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그런 리조트를 지금 도입해서 이렇게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투자자들끼리 외국인들끼리 뭐가 잘 안 맞아서 현재는 홍콩 그룹이 이 라바라는 우리나라 영화 캐릭터, 만화 영화 캐릭터 라바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120만 평의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70만 평 정도를 이 투자 유치 기업에 땅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하고 들어온 외자만 2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의 도민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대부분 이런 테마파크를 진행을 할 때 지역 주민 고용 이런 부분에 우리 지방정부나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는 이 주변에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 파크에 와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허가 받고 공청회 할 때는 많은 좋은 이야기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딱 2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을의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환경미화 청소하면 굉장히 주눅듭니다. 그래서 직고용을 하지 말고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여기에 마을 기업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마을 기업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광리 4개 단체, 인근에 있는 마을 리단위 마을에서 4개 단체에서 386명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자본금만 32억 원을 모아서 작년에 매출을 여기 지금 매출을 417억 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매출이냐? 어차피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조트의 청소, 환경비와 그 다음에 조경관리, 식자재 납품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옆에 있는 마을 기업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순이익만 지금 이 전체 매출에서 한 20-30%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가 괜찮은 그런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용해서 계시는 여기에 이제 고용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을에 계시는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도 자연스럽게 주주이자 여기에 근로자로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거 만들 때 투자기업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또 항상 납품 단가가 높다 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그냥 가격을 후려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빈번하게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 조정 역할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리조트에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미리 싱가포르든 홍콩에 가서 교육을 6개월 동안 시켜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저희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 해외 투자자들은 초급 간부인 과장까지 바로 진급을 시켜줄 수 있도록 고용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에 있는 전문대, 사전대 대학에 여기에 종사를 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훈련까지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투자기업이 고맙게도 아직까지 우리 그렇게 약속된 우리 젊은 직원들, 지역에 있는 그런 젊은 고용 인력들을 아직까지 퇴사시키거나 이게 경영이 어렵다고 퇴사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그런 이제 좋은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강원도에 소개시켜드릴 모델이 바로 이 헬스케어 타운 모델입니다. 저희는 결국은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왔냐면 저희는 태국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리조트들이 많은데 치바솜 리조트라든지 또는 병원 중에서 범랑쿤 하스피탈 이런 데 가보시면 이게 병원 같기도 하고 리조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상위 용사들이라든지 걸프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의료 수가가 높기 때문에 미국 보훈청에서 주는 이 의료 급여를 가지고 대부분 지금 태국이라든지 이런 필리핀 쪽에 와서 이제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선호하시는 리조트가 가보시면 정말 리조트입니다. 정말 쉴 수 있는 병원 같으면서도 리조트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걸 모델로 해서 한 47만 평 그리고 저 앞에 보시는 이제 바다가 남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쪽에서 가장 일조량도 많고요. 기후도 가장 온화한 쪽에다가 저희가 한 47만 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 즉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의 상해시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녹지그룹을 끌어들여서 2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속받고 진행을 하다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좀 사인이 안 맞아서 소송까지 진행되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자치도가 여기에 왜 그런 외국인들이 투자하느냐? 여기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의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영리병원,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잘못 비춰져서 영리병원이라는 말로 좀 잘못 비춰져 있는데요. 실제는 그것보다는 외국인, 내국인을 같이 진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법인세 면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취등록세 감면 이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큰 문제 없이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겨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5분 응선 정도도 못 넘고 지금 이제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건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사실 이런 여건이면은, 이런 여건은 우리 강원도도 우리 제주도 못지않은 그런 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잘 참고하시면 시행착오 없이 또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첨단과학단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 6개 정도의 국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 호응이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처음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첨단이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어디에서 누굴 데려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4년도, 5년도 쯤에 제가 열심히 테란밸리 역삼동에 있는 강남을 훑고 다녔습니다. 그때 1위 업체가 다음이었고요. 3위 업체가 네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좀 안목이 있었으면 네이버부터 접촉을 했을 텐데, 다음 접촉을 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 절반의 땅을 조성원가 절반으로 주겠다 라고 해서 다음 본사를 제주도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본사 전략이 중요하냐, 이 본사를 끌고 내려가야지만 그 본사가 내는 법인세가 지방의 낙수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음이 카카오하고 합병하면서 다시 광교 쪽으로 철수를 한다라고 하길래 저희가 여기에 이제 계약서를 세게 걸어놨죠. 환매권이라는 걸 딱 걸어놔서 다시 옮기게 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것들, 약속이행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시 또 움직이지는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이 어디에서 벌든지 간에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세금은 여기 내요. 제주도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 보는 참고하실 만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양 최대의 항공우주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미리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공공박물관으로서 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박물관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돈으로 국비 지방비를 전혀 받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런 전체적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희가 제주공항에서 제주도를 다녀가시는 분들, 제주도를 출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면세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보시면, 제주공항에서 보시는 그 지금 면세점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첫 해에 매출이 한 240억, 2002년도 첫 해 매출이 한 200억에서 300억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작년에는 한 7천억 가까이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서 자주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재원의 규모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의 발굴,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성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좀 스킵을 하고, 제가 하나 이제 중요한 시사점을 드리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만 전국에서 세종시와 더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제주도에 이제 살러 오시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제주도로 또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만 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인구 증가율 한 129%. 그 다음에 관광객, 저희가 당시에 4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도 이게 한 20년 만에 1,500만 명을 찍을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럼 저희가 잘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 같은 이런 특별한 이런 핵심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도 주요했고, 또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담당 우리 주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에 지금 접근 여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저희도 결정적인 거는 올해 관광객이 많이 와서가 아니고요. 그런 올해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LCC, 저가 항공사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주항공을 비롯해가지고 진에어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 이 저가 항공사가 결국 지금 서울과 그리고 우리 춘천을 연결해 주시는 이런 철도, 국가 기반 철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관광객은 한 370%가 지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GRDP, 지역 내 우리 이제 순생산 이것도 한 47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세수 증가 효과도 3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공공이 주도하고 또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항상 이런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파급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 4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제 아까 산업관광부터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면서 광역도 차원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민간의 힘을 또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투자 유치의 핵심은 기업의 이제 본사를 강원도로 끌어들이는 게임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세금과 고용과 그다음에 주거와 교육과 의료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기관에서 제일 먼저 휴양용 주거단지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속도가 제일 빨랐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니 휴양용 주거단지 놀러와서 여기에 주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해서 돈을 벌지? 두 번째, 거기에 따라오는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시키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는 쪽으로는 기업도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진짜 강원도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보면 기업의 분소라든지 연구소만 짧게 해서 여기에 특례 조항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본사급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파괴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원자치도의 강점을 앞세운 핵심 프로젝트들 아까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이런 산악관광 이런 것들도 정말 본격적으로 아까 저희 헬스케어 타운하고 같이 의료의 기능과 그 다음에 이런 휴양의 기능, 장기 휴양의 기능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주도에 1박 2일로 올레 때문에 왔다 가시는 1박 2일 왔다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파급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서 평균적으로 한 47만 원 정도를 쓰시는데요. 항공료 한 25만 원 정도 빼고 나면 사실 학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교통이 좋아지면 이렇게 관광객들은 많아질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강원도에 롱스테이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만 명, 20만 명 오던 시절에서 20년 만에 1,500만 명을 돌파해서 사실은 제2공항이 빨리 추진되어서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사실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주도가 사실 지금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3대 난이라는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는 처음 당해보는 난이 이제 발생한 거죠. 첫 번째가 주택난. 이런 특별자치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이든 국제자유도시 하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공공주택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도민들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LH랑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급하게 공공주택 2만 호, 3만 호 계획을 급하게 하게 된 것도 이런 사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오면서 전부 다 렌트카 와보셔가지고 빌리니까 교통사고 증가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교통지표는 지금 제주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여기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통난.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건데 이게 상하수도 쓰레기난입니다. 전국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제주도 도민들이 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입니다. 왜 그분들이 뭘 그렇게 쓰레기 많이 버리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버리는 쓰레기가 도민들 발생 쓰레기로 잡힙니다. 근데 저희 한
한 70만 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쓰레기 소각하고 다 이렇게 매립하고 해서 살다가 이게 몇 배가 더 오게 됩니까? 그죠? 이 많은 분들이 오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정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당장 출발하실 때에는 투자 유치가 관건이고 개발이 관건일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런 인프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도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이리저리 제주도에 투자한다고 들어와서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많이 가져가 놓고 1단계로 딱 콘도만 짓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만 짓고 그 다음에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짓지 않고 연기해 주십시오까지만 해주면 정말 고마운데 여기에 그냥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그럼 지구 지정 해제해버리면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먹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투자 유치를 할 때 투자 인센티브를 주실 때 대부분 인허가가 끝나고 나면은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딱 해줍니다. 그 전에 해줘버립니다. 이걸 한 번에 해줄 필요 없이 계획이 이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후환급을 해주시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출발하시는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이런 부분들 미리 법을 만드실 때 잘 고민을 하신다면 나중에 충분한 그런 시행착오를 오히려 벗어나서 더 빨리 가실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아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질의응답 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모 팀장님께서 제주도 그동안 20년 동안 추진해온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승각 박사님께서 관광 전문가시죠. 유승각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에서 강원 관광 분야 연구하고 있는 유승각 연구위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업관광을 좀 컨텐츠로 들고 나왔고요. 여기 지금 김대곤 팀장님도 계시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부터 이 강원도의 이제 절대적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 지역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메리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분야보다도 조금 더 빠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약간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강원도에서 왜 산업관광이 추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강원도에서 산업관광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좀 추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는 우리 팀장님 내용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 정도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국 최고의 산림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지 활용 없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산업 관광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를 내림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또는 대면 접촉 최소화, 그러니까 대면 최소화 이런 어떤 관광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시설 안에서 저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자연 공간에서
1인당의 어떤 차지하는 면적이 적은 어떤 이런 자연 환경에서 저밀도의 어떤 관광 활동을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마 최적이 강원도의 임야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제 관광 시장에서 산업 관광에 대한 수요가 쭉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관광객들 순위 보면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산을 참 좋아하십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의 어떤 암벽으로 이 돌로 된 산에 대한 그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저희가 감안을 하더라도 산업관광이라는 부분은 꼭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는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의 어떤 지역이다. 뭐 굉장히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 이런 양극화 현상이 크다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죠. 그 비도시 지역에서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농산, 어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어가가 한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농가가 4,100만 원, 인가가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6,2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비도시 지역 내에서도 임업에 대한, 인가에 대한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약간 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82%의 임야를 가진 강원도에서 인가의 소득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없다 그러고 지금처럼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82%에 대한 어떤 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그냥 지역이 소멸한다 라고도 좀 극단적으로 아마 저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수도권과 비수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산림에 대한, 임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규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강원도의 어떤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지역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저희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미리미리 근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강원도에 산이 많으니까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그 산이 많은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너무 낮아서 다 도시로 나갑니다 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우리가 산악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논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미래관광의 어떤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산지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논의를 하는 산악관광에 대한 어떤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솔직히 산악관광 예전에 막 한번 규제 풀이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던 데가 그 경실련입니다. 정경련이고 경실련이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주로 시설 얘기를 합니다. 다 시설 얘기예요. 저희는 뭐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시설 부분만 들고 나오니까 야 그거는 환경 훼손이야 무조건 안 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강원도 나름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악관광 그러면 산만 쳐다보거든요. 그 산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어떤 관광 이용 시설을 갖다 놓고 해서 어떤 산 자체만을 보게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 뭐 특히 이제 미주권이나 이런 데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라는 관광지가 생기면 배우 마을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산과 배우 마을이 결국 하나의 패키지처럼 되는데 그런 어떤 형식의 그러니까 시설을 산에다가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에는 필수 시설만 넣어놓고 그 관광객이 집객이 되면은 그 집객된 관광객들을 마을에서 소화를 하면서 체류형으로 바꾸는 저희가 산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모든 관광객들이 체류를 해야 된다.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의 뭐 저희가 캐파도 수용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 관광이 있을 때 산 자체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관광, 어떤 킬러 콘텐츠가 들어가는 최소한의 어떤 유인력을 가지면서 산업 관광을 하고요. 그 관광객들의 어떤 체류 부분들은 주변 마을에서 소화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저희가 정의를 하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악 관광이라고 하면은 산지의 지형적 특성을 단순하게 이용을 하고요. 아니면 그 산지간의 어떤 단순한 연계를 통한 어떤 그 레저 활동, 등산 중심입니다. 레저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관광객들 기존 산악 관광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산지 자원과 주변 자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주변 마을, 그리고 이제 지연 산업. 저희가 보면은 그 뻐꾸기 시계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이제 독일 흑림, 티티제라는 독일 흑림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을 나무를 베어서 파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더 농업에 6차 산업이 있듯이 어떤 임업에도 6차 산업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연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산악관광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소성이겠죠. 강원도 82%의 임야가 굉장히 청정한 자연 환경이다 라는 장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금은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이라는 어떤 과정을 끝나고 나면 결과물은 자연 경관 관람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자연 환경, 자연 경관 관람인데, 그 결과물, 등산이라는 결과물, 산에서 하는 레저라는 활동이라는 결과물이 단순한 자연 경관 관람이 아니고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활동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환경과 활동에 대한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요. 뭐 어떻게 저 산악관광 관련해서 쭉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등산로가 확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연이 좀 훼손되는 그런 정도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민감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관련된 부분을 대응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로우 임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포인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 요즘은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총량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안에서 어떤 그 무분별한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좀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큰 그림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점성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 같은 경우는 거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역과 연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한 5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 어떨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도 이제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분야는 지속 가능한 목적지.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환경은 훼손이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그런 훼손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용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결국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성을 서스테이너블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은 사이클이 금방 꺾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깨끗한 자연자원을 보러 왔는데 그게 훼손이 돼가지고 너무 인공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재방문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 쪽에서는 전도불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개발이 되면은 다시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많이 오세요. 즐기다 가세요. 돈 많이 쓰세요 정도 됐는데, 적어도 강원도에 있는 산악관광 지역을 방문을 할 때는 관광객들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캠페인을 좀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접점들이 생겨서 관광객들과 접점이 생겨서 비즈니스가 발생이 되고요. 거기서 돈을 벌게 관광 소비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사례는 되게 많죠. 보통 이제 알피니즘, 물론 이제 프랑스 샤몽이라든지 스위스 셰르마트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의 어떤 그 알피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산악관광 같은 경우는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00m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여기 이제 수목 성장 한계선을 넘기 때문에 여기 저희만큼 개발을 하더라도 저희처럼 막 수목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랑스 샤몬이라든지 스위스 체르마트라든지 여기서 배울 거는 이 사람들이 산에다 호텔을 지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프랑스 샤모니 마을은 어떠한 계층을 통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했는지,
체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산업관광 쪽에서 유명한 데 중에 하나죠. 체르마트 마을 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못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필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빼고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와 함께 얼마나 그 깨끗함을, 청정함을 유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위스 체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산악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 시설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그 산업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펜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알펜루트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케이블카 걸고 뭐 걸고 해가지고 쭉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루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파괴 이제 약간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맘모스 마찬가지고요. 타오호수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마 자료에 있는 사례로 좀 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산업관광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크게 보면 연계형과 거점형이 있습니다. 거점형, 오른쪽에는 거점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역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5가지 뭐 자원, 뭐 A부터 뭐 5가지 자원이 있다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집약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연계형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지역마다 조금씩 흐트러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의 어떤 그 수용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개발의 어떤 그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계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산 하면 떠오르는 등산, 등산의 결과는 자연경관 관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 경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체험, 그리고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뭐 오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와가지고 뭐 이런 그 레크리에이션을 하세요 뿐만이 아니고 인증제를 가지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저 스킬이라 그래가지고 자 보통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레저도 똑같이 어떤 스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즐기게 되고 더 몰입이 되고 더 어떤 성취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비라든지 이런 교육기관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낚시 같은 경우도 그런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고요. 뭐 캐스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시합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등산만 하고 일부의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저희 MTB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오비에서만 하는 프로그램 한 8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본인 삶의 질에 굉장히 만족감을 얻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저기 팀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문화 다 있습니다. 제가 강원연구원에 있으면서 많은 18개 시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회를 먹어도 먹는 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딘 간장, 초장, 막장, 쌈장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문화를 꼭 연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왜냐면은 문화가 들어가면은 저희가 보통 지바이어 그러니까 저거 얘기할게요. 레일바이크 정선호에서 이제 레일바이크에서 쫙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른 데서 카피하죠. 그래서 해가지고 레일바이크가 막 이제 포화가 되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관광에 있어서 중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의 문화가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딱 주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못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춘천 하면 딱 떠오르는 먹거리가 있죠. 닭갈비, 막국수. 이거 딴 데서 가져가기 진짜 힘듭니다.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할까요? 다른 데서 대구에서 저희 닭갈비 축제합니다, 막국수 축제합니다. 인정받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어떤 이런 활용에 꼭 접점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만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딴 데서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 활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치유, 웰니스 이런
융복합, 산업과 산업이 붙는 관광 산업과 뭐 웰니스 산업, 관광 산업과 뭐 휴양 산업 이런 산업과 산업이 붙는 융복합 활용 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기존의 자연 경관 관람형과 단순한 등산 중심의 레저 형태에서 연계 활용과 융복합 활용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산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관광 활동이지만 앞으로는 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4분형으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단일 산업과 복합 산업, 복합 활용과 단순하게 나눴을 때 생태 체험, 그 자연 경관 관람형이라든지 이런 생태 체험 이런 부분들은 좀 단순한 활용이고요. 연계 활용, 지역 문화를 들인다, 지역의 뭐 제조업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단순 그 다양한 연계 활용이라든지 융복합 활용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득, 지역 주민 소득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농가 인가 그죠? 그 농가 인가 어가 소득을 보면은 통계청 표 보면 그렇게 나뉘어져요. 농가 소득, 농가 외소득, 인가 뭐 임업 소득, 임업 외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 외소득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6차 산업이다 뭐다 이래서 임업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 체험형은 이런 형태의 사례가 가능하고요.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플라이바이어처럼 일정 시설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시설이 들어가는 게 무조건 환경 훼손이가 안 좋냐? 그러진 않습니다. 호주 핀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녹색 인증을 받아요. 녹색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시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연 훼손이냐? 이거는 저희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계 활용용 저거는 위에 같은 경우는 그라스 마운틴에 보면은 원래 지역 그 임업 문화예요. 임업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융복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저희 딱 뭐 산림 지역 이런 보다는 이 강원도에서 FIC라고 얘기를 하는 뭐 천상의 허 FIC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약간 임야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좀 사례로 드러났고요. 뭐 밴프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로키 아스펜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음악하고 붙였어요. 산림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악하고 영화제하고 붙여 있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도입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산림 환경을 활용한 치유 산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관령 지역 사례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제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 뭐 곤돌라라든지 뭐 산정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를 했을 때 뭐 굉장히 큰 민간 투자 유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프웨이 같은 경우도 대관령 박물관에서 선자령까지 저렇게 쫙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약간 뭐 간략하게 했지만 뭐 B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구해봤는데 BC 있는 걸로 나옵니다. 워낙 방문객도 많고 이 노선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하나 지금은 저희가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약간 복지 차원에서도 요즘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애 관광, 뭐 이렇게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접근성에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약하신 분들 있죠.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솔직히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은 시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완을 못 해드리면은 그분들은 산 정상을 못 갑니다. 가볼 일이 없어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이제 이런 너무 그 규제 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광복지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어필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지자체, 아니야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설립한 기관만 됩니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기관은 안 돼요. 뭐 그런 제한 요인이 있더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역 내에서는 민간 시설이 안 돼요. 민간 시설이 안 됩니다. 뭐 강원도도 가능하고요. 강릉시 아까 대관령광부터 올라가는 강릉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뭐 강원도라든지 시군의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확 투자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뭐 산지관리법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표고 50% 어떻게 보면 일정 표고 이상 올라가야 뷰가 확정이 되면서 뭐 저희 뷰 맛집 말들 많이 하시는데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 확보가 되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결국은 50% 미만 1000m짜리 산이면 500m 미만에만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평균 경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규제 특례 내용은 이런 부분을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산지 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부대 시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휴게음식점 정도는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유리법이라든지 초지법, 특히 이제 아까도 초지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초지는 기회선 지역이거든요. 기회선 지역인데 이 부분의 원래 목적은 소 키우라고 준 땅입니다. 근데 소를 안 키우고 딴 거 하려고 그러면 바로 환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삼양목장, 하늘목장 이런 지금 그 다발령의 목장을 가진 분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솔직히 이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환경법에 생태자연들 1등급 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를 못합니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 없어요. 솔직히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오색 케이블카가 지금 됐다 하는 게 법적 근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법적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죠. 된다가 명확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저희 산림소득과에서도 나오셨는데 법에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면 명확하죠. 그거는 뭐 어떻게 뭐 그런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디서 됐다냐면은 위원회에서 그래요. 과정에서 그래요. 과정. 그걸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계속 됐다 그러고 어느 위원회는 됐다 그러고 어느 위원회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꾸리지 말고 이런 전력환경위원회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면은 강원도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건보 지원은 병의원입니다. 그죠? 대상이 제가 병원을 가야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인정 리조트, 그 산림 지역에 있는 인정 리조트를 가게 돼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명상 프로그램을 한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건보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 리조트.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 혜택을 받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자가부담은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휴양형 의료관광 상품의 체험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그대로 생활을 하는 1년 있다가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2년, 3년이 지나도 병원에 안 가시고 이런 그 어떤 휴양형 의료관광 상품 체험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개발도 하고 활용하고 굉장히 좋겠지만 재원과 관련된 부분들 저희 솔직히 웰니스 리조트 지정되어 있는 뭐 정선의 파크로시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와 해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정 프로그램을 건보에서 보험료 혜택을 받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재정 사업이 되든 민간 투자 사업이 되든 이런 여건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제만 좀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과의 어떤 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각 박사님께서 강원도 산림관광 산업의 추진 방향과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사례를 통한 시사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특례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석 설악산 사또 추진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방 소개받은 장석입니다. 저는 저기 강원도청 환경과에서 설악산 사또 추진 업무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부탁하시길래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우리나라 대표 환경 규제로 불리고 있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잠깐 먼저 시청하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강원도. 이곳에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산, 설악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탐방로 개발로 지형은 변화하고 동식물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설악산 국립공원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산을 누려야 하지만 장애인, 노약자들에게 설악산은 그저 가볼 수 없는 이름 없는 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적인 산림 선진국인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케이블카입니다. 앞서 말한 나라들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산림도 지키고 동식물도 보존하고 사람도 함께 즐거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적정성을 인정받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다시 행정심판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유인 입지의 타당성은 환경부로부터 이미 승인받았으며 국립공원 7가지 부대 조건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허가 시까지 치유가 가능함에도 서둘러 부동의 처분한 것은 실내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미래비전이 있습니다. 면밀한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설계, 설치, 운영을 통해 동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탐방로 관리로 추가 훼손을 막고자 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와 설치로 동식물은 물론 사람도 안전한 시설입니다. 이후 철저한 사고 대비를 통해 보다 더 산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더 보존이 잘 된 설악산을 남기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일자리와 1,500억의 생산 유발 효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갑니다.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꼭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다 그걸 너무 원해요. 우린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평생 못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나이 드실 때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오색에서 한 군데 코스 정도는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도 와이프가 장애인이라 다리가 불편한데 그런 게 없으면 설악산 꼭대기까지 가볼 일이 없겠죠.
많이 생기면은 갈 수 있잖아요. 케이블카 설치되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빨리 설치되길 바랄게요. 오색 케이블카 화이팅! 오색 케이블카 화이팅! 이 동영상은, 지금 보신 동영상은 2020년도에 12월 달에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상영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이제 상황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은 우리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색 케이블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유성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산행하면 정산 등반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악산은 수영 능력이 1년간 100만 명에 불과한데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올라서 3.5배 정도가 지금 다녀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박이라든가 아니면 뿌리 훼손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이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유승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장애인하고 또 영유아 또 어린이 이런 인구들이 한 34% 정도, 작년 통계 기준에 34% 정도가 이런 그 산행이 어려운 인구들인데 그분들이 좀 산에 자유롭게 올라갔으면 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 자료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오색 끝층에서 오색에서부터 끝층까지 3.5km 구간을 신청하기에 앞서 16개 구간 노선을 검토를 하고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세 차례 납부기를 내고 마지막 3차에 이제 승인이 있었는데요. 1차는 오색지구에서 대천봉까지 올라가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산 정상과 너무 가깝다고 부기를 된 바 있고요. 2차는 관본 능선까지 올라가는 구간이었었는데 사장주 서식지라고 안 된다고 해서 부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3차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색지구에서부터 거천까지 3차 3.5km 구간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오색지구에서 거천까지 3.5km 구간이고요. 일선식 자동 순환시 삭도로 8인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약 한 825명이 탑승이 가능하고요. 대청봉 그러니까 저기 상무증명에서 대청봉까지 1.4km가 이격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지금 국립공원 위원회 부대 조건 중에 정상과 연계를 시키지 말아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달에 저게 유의미한 내용인데요. 자연공원 롱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상부 정량과 연계하는 정상과 연계하는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2010년 10월 달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길이는 2km에서 5km로 늘어났고요. 상부 정량 높이가 9m에서 15m까지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발표가 됐고요. 그 조건은 부대 조건 7가지로 해서 금방 말씀드린 탐방로와 해피를 해라, 또 국립공원과 공동 운영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2015년 12월 달에 저희가 초안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한 6년 6개월이 지났죠.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2019년 9월 달에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부동의라는 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인데요. 저희가 2022년 12월 달에 20년 12월 달에 부동의를 뒤집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인용 제기를 시켜서 그때 인용한 문구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재량권 남용이다. 재량권 남용이니까 협의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재보완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인용을 받았던 사안인데, 그래서 2021년 4월달에 재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았는데 재보완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이행이 어려운 아니면 불가능한 재보완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희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작년 4월달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완 통보 내용 중에 간략히 짧게 한 3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사냥 행동권 분석을 위해서 사냥목에다가 GPS 부착해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질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 설악산에다가 시추 조사를 해라라는 게 2번째였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설악산에 바람이 세게 부니 최상단 높이, 최상단 높이, 그러니까 케이블이 지나가는 위치에서 바람과 풍속과 풍량을 실측을 해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도저히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행이 조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여서 저희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작년 6월달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주민 대표분이 15,000명, 주민 15,000명 연명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집단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쪽하고 또 집단 민원 쪽하고 같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적극 중재에 나서서 저희가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완 항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서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건 그러한 이제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또 환경 분야에서도 이제 자치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법률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가 이게 그 설악산 오색 삭도하면 환경 규제 대명사로 이제 막 이제 신문 언론 보도상에 막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제 우리 이제 당선 김진선 도지사 당선인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어떤 규제 이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인식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거론이 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강원도가 자치권을 실현하려면 다른 이제 개별 법령에 의한 규제 특례 말고 총괄할 수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의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평가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정량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A는 B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이제 정량적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사례로 우리 저기 오색 사업하고 비슷한 그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전 철탑 같은 경우는 생태자연대 1등급 지역을 지나가거나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냥 주서식지를 지나가도 그거는 통과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계획 변경이나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거쳐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듯이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평가 협의를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평가서를 이제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협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그 지역의 그 개발보다는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겠냐에 중점을 둬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협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지방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변질이 된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환경자치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냐라고 어떻게 좀 검토를 해봤더니 제주도에서는 한 50개 법조항, 조항을 한 50개 정도 가지고 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 이런 부분을 이제 특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관계공무원인데 이제 살짝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제주도에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이제 많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상황이 다른데 제주도는 섬지역이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제주도만의 어떤 자치가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는 내륙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타 지역의 어떤 상황도 봐줘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이제 북한강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 하루 지역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거를 이제 답습을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환경자치권을 이제 환경 특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 저희도 비슷한 수준의 이제 이런 이제 차트를 찾아냈는데요. 어쨌든 우리 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또 중앙정부, 환경부와 이제 협의한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좀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생태자연도 부분입니다. 생태자연도 부분인데 아까 김대건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전에 이제 발제자들이 전부 이제 거론하신 부분인데 개발 사업 불가 저 부분은 이제 불가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잘 이제 어느 거나 찾아보시면 1등급지는 회피하든가 원형 보존하든가 하라라는 이제 주문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국 이제 생태자연도를 이제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이런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는 이제 그 개발 가능한 면적이 이제 그 3등급 이하 비율이 72%, 70% 정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희 쪽에는 한 20%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1, 2, 3등급 별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지만 2등급, 3등급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태자연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특히 그 그린벨트라 그러나요? 이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작년 15년도에 이미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시도지사가 풀 수 있도록 벌써 권한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강원도하고 전라도, 충청도 일부 지역이 많은 이제 그 개발 제약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이제 전체 이제 생태 면적률이나 녹지율을 이제 지금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권한도 아울러서 좀 이양을 받아야지만 수월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마음 먹은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봤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무총리지사나 자치분권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을 해서 받아오는 방법하고요. 특례조항에다가 신설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얘기 들었던 자치분권 차원에서 받아오는 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특별한 어떤 행정을 하려면 특례로 가는 것이 우리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전략적인 방법은 포괄적으로 받아와야겠다. 이제 어차피 이제 권한이 이양된다면 포괄적 이양을 좀 택해야겠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금 환경영향평가 모두를 아우르는 권한을 좀 받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받아와야 된다. 이거는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에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된다면 아마 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반발에 부딪힐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받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이제 환경영향 시스템은 자기들 이제 산하기관, 예를 들면 KEI, 국립생태원, 뭐 한국환경공단에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취합을 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단절이 되어버리면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조직과 또 다른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좀 당분간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두서없이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환경자치권이란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조항의 특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전체를 통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꼭 가져와야지만 정말 진정한
환경자치권이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원도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죠. 호세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서 말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 강원특별자치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석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그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네 분 전문가분들께서 무대에 앉으셔서 우리 들어와 계신 참석자분들하고 질의응답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그런데 이제 규제를 받으시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초기에는 저희도 영산강 환경기업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국가 시스템대로 이제 다 진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아까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특별자치도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저희 이제 제주도도 지금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 고민하시는 이 백두대간과 같은 지금 이 산악 자원 저희도 이제 그거 못지않게 섬 전체가 그냥 한라산 절반이 섬 하나가 통째로 그냥 한라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제 바로 섬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 이 한라산 국립공원의 유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 그 구역 내에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이건 노터치 존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밑으로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허가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저희도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산 구역 아니면 되지라고 진행을 했다가 이러다가 이거 뭐 제주도에 남아나는 초지 이미 하나도 없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은 해발고도 기준으로 해서 한 300m 이상은 저희가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제 자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규제 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법에 여러 가지 이제 특례 조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도 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해서 정부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요걸 이제 만들어서 국가 시스템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의회에서 그러면 영향평가 다 받았다면 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도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라 이제 이런 조항까지 이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외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와 이게 더 혹독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전문 영역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는 있지만 아까 또 우리 담당 팀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특례 조항의 원포인트로 법만 그냥 타법에 관련법에 이를 배제한다 아니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법으로 가게 되면 그 본법의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타고 내려가는데 항상 이걸 원세트로 고치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 규제를 이 자치정부의 규제 바운다리 내로 지금 이제 끌고 오는 각오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 거 한번 참조하시면 또 나중에 이렇게 많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뭐 여러 많은 사례들을 봐오시는 우리 박재모 팀장님께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추가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네, 반갑습니다. 박정호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게 1970년도에 아마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유일하게 국립공원 중에서 그 한라산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지 그 좀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이제 특별자치도법이 시행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에 있는 국립공원을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색 삭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번 언제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됐는지. 예. 네,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 몇 년도부터 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관리하는 유일한 이제 국립공원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출범해서 2005년도 6년도를 거치면서 특별자치도법을 별도로 다시 분리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관리 체계가 이제 통합은 됐는데, 실제 지금 국립공원은 이제 국립공원의 기본적인 틀, 관리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 조치라든지 산림자원의 보호, 여러 가지 시설물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출입과 관련되는 이제 입장객 수입,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국립공원 자체의 입장료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니까 입장에서도 어차피 여기 입장료 수입이 없어지는 이상은 사실 굳이 뭐 그 앞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통제해야 될 의무는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일한 이제 그 세수가 이제 그 대신 국립공원 주차장이 이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료 정도를 징수하지 않으면 이게 막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교통 단속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치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요지는 이거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자치권 내에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서 관리하시니까 그럼 알아서 이렇게 식당 구역 이렇게 개발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도에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더 확대를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제 좀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또 이제 환경부든 관련된 부처랑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도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호 팀장님 말고 다른 세 분 중에 아까 그 미처 발제하시다가 좀 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나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유럽 쪽 사례 조금 말씀드렸는데 유럽 쪽 이제 진행 과정에 뭐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릴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 이전에 앞단에 분석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놓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활용 가치가 높은지 보존 가치가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4국면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다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를 다 들어가가지고 그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게 좋다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활용 가능한 그리고 활용 가치가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 분석 과정 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 뭐 예를 전문가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뭐 환경단체라든지 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보전 측 그리고 활용 측, 지역 주민, 공무원 이런 분들이 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원회 내에서 일정 활용 가치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활용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활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과정 자체를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과정이 늘어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초조함 뭐 이런 건 좀 적더라고요. 조금 기간이 길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유럽은 솔직히 우리보다 환경적인 개념이 더 커요.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기도 아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케이블카만 해도 진짜 수백 개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야 저기는 뭐 그냥 막 케이블카 이런 그런 논리는 아마 저희가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어떤 협의 형성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좀 우리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곳에 대해서는 포인트별로 하겠지만 강원도 전체 82%에서 산악 임야지 중에 그 중에 활용이 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뭐 관리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앞단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협의 형성 과정 자체가 항상 합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연구원에서 뭔가 계획을 할 때 보면은 주민 공청회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착수 보고나 중간 보고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제 공공에서 추진이 되는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게 되는 거고 그 계획 내에서 내 역할 내가 그 안에서 주민 비즈니스가 어떤 게 들어가면은 나한테 돈이 되겠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어떤 그 안전 장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추가 말씀 있으셨고요. 또 혹시 질문이 있거나 말씀하실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럼 제가 박재모 우리 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살림이라 이게 환경살림에 이제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지방 환경청이 있고 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이렇게 있는데 그 국가기관을 특별자치도 기구로 이렇게 이양하거나 편입시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환경살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과 특히 인구 유입 그거로 인한 인구 유입이라든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그 제주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에는 국제학교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인 사례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일단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 강원도도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게 이제 특별자치도의 이제 핵심 부분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인데요.
이게 이제 청생할 때는 이제 분권이고 자치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끌고 오면은 참 좋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제 인프라를 국도 뭐 지방도 중에서도 일부 중요한 부분들 일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착실한 국가 예산으로 정말 잘 이제 집행을 해주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가 여러 가지 국가기관 흡수한 후에 가장 후회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도로 문제입니다. 이 도로가 이게 이제 물론 뭐 제주도가 뭐 도로 유율도 상당히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에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가산림청이라든지 환경 분야의 이런 국가기관들을 흡수하실 때 사실 좀 이제 좀 장단점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자치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영향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는 부분인지를 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방 예산으로 다시 넘겨받고 하는 데는 또 많은 또 절차와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면 어느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아까 팀장님 발표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제학교 유입 효과는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제주국제학교는 우리 이제 송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학교들하고 다르게 거기에는 국내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내국인 자녀는 전체의 30%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좋으면은 짐을 싸서 강남에서도 옮겨오는 지금 추세고요. 처음에 그럼 한국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공부가 되겠어? 그 국제학교 제대로 되겠어? 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세계에서 정말 탑 브랜드들을 다 모셔와서 학교까지 지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로열티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세점에서 많이 벌어들이는 재원 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국제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효과는 저희가 지금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 100대 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해도 사실 들어가기 힘든 학교들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파괴력이 있는 또 하나의 교육 산업이 굉장히 또 하나의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가 학교만 그냥 지어주면 저희도 계속 그냥 공공 재원을 투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115만 평짜리 국제 영어 제주 국제 영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도시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학교는 지어주지만 나머지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공공주택 용지들을 팔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조달을 합니다. 한꺼번에 팔지 않고 하나 짓고 조금 팔고 하나 짓고 조금 팔고 하니까 이 거의 다 메꾸어져 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 받으러 이제 국회에 한 번씩 이제 국정감사 기관이어서 대상 기관이어서 이제 가면 사실 이게 뭐 정부 공기업이 나서서 이런 귀족 학교를 갖다가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취지가 저희가 이걸 제주도에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이분들은 다 그냥 기러기 가족이 되어서 미국 동부에 유학하러 가고 런던에 유학하러 가는 그런 수요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유학 수요는 분명히 저희가 잡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시즌에 오히려 역기환을 하는 이제 이 현상에서는 상당한 저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3개고 나머지 하나도 교육부에서 저희 보고 운영을 하라고 계속 이제 이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민간 사립만 3개 운영하고 하나는 이제 끝까지 교육부 책임으로 이제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교육권마저도 저희 특별자치도가 가져와서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서명해야 되는 이제 승인해야 되는 모든 사항을 자치도 교육감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학교 공교육 부분에서 이제 공립 부분에서 국제학교를 직접 이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사와 IBM 쪽에 이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기에서 이제 하버드를 입학하는 애들이 나올 정도로 여기도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잘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여기에는 아이들을 입학시키려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가족이 따라와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 쓰기 전에 거주시켜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와서 주민등록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람이 차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저희가 만든 그 도시 안에 정주 인구 3만 명 목표를 지금 저희가 차곡차곡 잘 쌓아져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교육도시 3만 평짜리 교육도시가 지방의 이런 민선 교육감에 대한 이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주도 서쪽에서 예전에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그 일대가 다 부촌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봤을 때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아갈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고민하신다면 또 좋은 또 소식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셔서 오늘 그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산림환경 첫 분야였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